입주 가사 도우미 일을 시작한 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였어요. 엄마가 쓰러진 뒤 병원비에 빚까지 겹치면서 저는 더 이상 직장을 골라 다닐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작은 사무실에서 격리 일을 했는데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았고 그 뒤로는 알바며 일용직이며 닥치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버텨도 월세는 밀리고 통장은 바닥났죠. 그때 동네 소개소에서 이상하게 조건이 좋은 자리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입주 가사 도우미, 월급은 보통 집보다 3배, 숙식 제공, 주일에 외출 가능. 딱 하나, 가족 관련 이야기는 밖에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처음엔 좀 이상했어요. 아무리 재벌집이라도 요즘 세상에 그런 조건을 붙이나 싶었죠. 그런데 소개소 아줌마는 오히려 그게 좋은 거라고 했어요. 조용히 일만 하면 돈은 확실해. 괜히 말 많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오래 못 버티더라. 솔직히 그땐 그런 말이 겁나기보다 고맙게 들렸어요. 제가 필요한 건 사연이 아니라 돈이었으니까요. 그 집을 처음 본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서울 외곽 높은 언덕 위에 있는 대저택이었어요. 대문부터가 영화 세트장 같았고 정원은 웬만한 공원보다 더 넓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바닥은 숨이 막히게 반짝였고 벽엔 값비싸 보이는 그림들이 끝도 없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 전체가 너무 조용했어요. 사람 사는 집이라기보다 누군가 숨을 참고 있는 박물관 같았어요. 저를 맞이한 건 중년의 여자 집사였어요. 이 집에서 20년 넘게 일했다는 최 실장이었죠. 실장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상 집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는 질문이 적을수록 오래 버팁니다. 처음부터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일이 시작되고 며칠은 정말 바빴어요. 집이 워낙 크다 보니 방만 해도 10개가 넘었고 쓰는 사람보다 관리해야 할 공간이 훨씬 많았죠. 그런데 일하다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가족들이 너무 드물게 마주쳤어요. 회장님이라는 사람은 거의 집에 없었고 큰아들은 해외를 오가며 산다고 했고 둘째 며느리는 집 안에서도 늘 선글라스를 쓰고 다녔어요. 그리고 막내 아가씨는 이상하게 아무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어요. 대신 집 곳곳에 젊은 여자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계단 옆 서재 앞 2층 복도 끝, 심지어 정원 온실 한쪽에도요. 처음엔 그냥 가족 사진인가 했는데 볼수록 묘했어요. 그 여자 얼굴이 저랑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처음 사진을 봤을 땐 그냥 비슷하네 정도였어요. 세상엔 닮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청소하다가 2층 복도 끝 가장 큰 액자 앞에서 발이 멈췄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는 그 여자 얼굴이 정말 거울처럼 저랑 닮아 있었어요. 눈매도 코끝도 웃을 때 입꼬리 올라가는 모양도 너무 비슷해서 순간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그때 뒤에서 최 실장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방 근처엔 오래 있지 마세요.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사진이. 그런데 최 실장은 말을 끊더니 아주 차갑게 말했어요. 그 집에서는 모르는 게 약일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사진 속 여자는 누구고 왜 저랑 그렇게 닮았고 왜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걸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누구 하나 직접 물어볼 용기는 안 났어요. 이상한 분위기의 집에서는 사람도 자꾸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비가 엄청 쏟아지던 날이었는데 갑자기 2층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저랑 최 실장이 동시에 뛰어 올라갔죠. 문이 열린 방 안엔 회장 부인이 와인잔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은 사람처럼 얼어붙더니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또 들어왔어. 또 들어왔잖아.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러자 부인은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내 딸 흉내 내려고 여기 보낸 거야? 누가 보냈어? 누가? 최 실장이 급히 저를 밖으로 밀어냈고 안에서는 한동안 울음인지 비명인지 모를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잠을 못 잤어요. 회장 부인이 말한 내 딸이 사진 속 여자라는 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저랑 닮았다는 것도요.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이 집이 그냥 이상한 재벌가가 아니라 뭔가 오래 묻어둔 비밀 위에 세워진 집 같았거든요. 다음날 아침 최 실장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했어요. 사모님은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어제 일은 잊으세요. 하지만 그 말을 정말 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사진 속 분이 누구예요? 최 실장은 저를 한참 보더니 대답했어요. 막내 아가씨입니다. 10세 전에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유학 중 사고로 죽었다고 발표됐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어요. 그 말에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사람. 그리고 집 전체가 아직 그 사람 그림자 속에 사는 듯한 분위기. 더 이상한 건 그날부터였어요. 회장이 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전엔 집에 거의 안 들어오던 사람이 며칠 연속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아주 잠깐씩 제 얼굴을 오래 보더라고요. 처음엔 기분 나빴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불순하다기보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사람 같아서 더 이상했죠. 어느 날 저녁 회장이 식사 도중 갑자기 물었어요. 이름이 뭐라고 했지? 서윤입니다. 몇 년생이지? 최 실장이 얼른 말을 돌리려 했지만 회장은 손으로 막았어요. 물어봤으면 대답을 들어야지. 저는 태어난 해를 말했어요. 그러자 회장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탁 공기가 묘하게 얼어붙었죠. 그날 이후 집안 사람들 시선도 달라졌어요. 특히 큰아들 쪽에서 저를 노골적으로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둘째 며느리가 복도에서 저를 붙잡았어요. 평소엔 눈도 마주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웃고 있었죠. 서윤 씨, 혹시 어릴 때 입양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 말이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은 입꼬리만 올린 채 말했어요. 닮은 사람은 많지 그런데 이렇게까지 닮은 건 조금 이상하잖아. 그날 처음으로 집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나가고 싶었죠. 그런데 짐을 싸다가 문득 엄마 유품 상자 안에 있던 오래된 아기 팔찌가 떠올랐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꼭 가지고 있던 거예요. 금도 은도 아닌 값싼 금속인데 엄마는 그걸 이상할 만큼 소중히 했어요. 거기엔 희미하게 이니셜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JY. 그날 밤 저는 몰래 엄마 유품 사진을 뒤졌어요. 그리고 핸드폰 화면 속 팔찌 사진을 확대하다 손이 굳었어요. 막내 아가씨 사진 아래 액자 명판에도 같은 이니셜이 있었거든요. 정재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팔찌가 왜 내 유품 상자에 있지? 엄마는 왜 그걸 평생 숨기듯 가지고 있었지? 재벌가 실종 막내딸 이름 이니셜이 왜 내 아기 팔찌에 있는 거지? 다음날 저는 결국 회장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은 서재에서 혼자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팔찌를 내밀자 회장 손이 눈에 띄게 떨렸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걸 어디서 났지? 엄마 유품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회장 얼굴이 순식간에 늙어버린 사람처럼 무너졌어요. 그날 저는 모든 걸 들었어요. 13해 전 회장 부부의 막내딸 재윤은 유괴를 당했대요. 공식적으로는 해외 유학 중 사고사로 발표됐지만 실제론 집안 체면 때문에 사건을 숨긴 거였어요. 당시 도성가를 노리던 경쟁 세력이 있었고 아이가 납치된 사실이 알려지면 후계 구도와 주가가 한꺼번에 흔들릴 상황이었죠. 회장은 비밀리에 사람을 풀어 아이를 찾았지만 결국 실패했대요. 그 무렵 지방의 작은 병원 앞에서 한 여자가 아이 하나를 안고 쓰러졌고 그 여자가 바로 제 엄마였어요. 엄마는 원래 병원 식당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버려진 아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대요. 그런데 아이 목에 걸린 목걸이와 팔찌를 본 순간 누군가 이 아이를 다시 찾으러 올 거라는 걸 직감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좋은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대요. 엄마는 겁이 많았지만 이상할 만큼 배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아이를 자기 친딸처럼 숨겨 키우기 시작했고 몇 해 뒤 서울로 올라와 이름도 바꿔버렸대요. 그 아이가 바로 저였어요. 저는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그럼 엄마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년 뒤 우연히 호텔 청소부 명단에서 엄마 이름을 보고 사람을 붙였고 그때 저 존재를 알게 됐대요. 엄마는 처음엔 끝까지 부인했지만 제가 자랄수록 얼굴이 회장 부인과 똑같아져 결국 숨길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도 왜 데려가지 않았냐고 제가 묻자 회장은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내 엄마가 그러더구나. 이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 순간 저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후계 구도의 카드가 된다고. 적어도 다 클 때까진 평범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엄마는 저를 낳은 사람도 아니었고 제 원래 이름조차 감춰야 했지만 끝까지 저를 지키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은 피가 이어진 가족이면서도 저를 가족으로 데려올 준비가 단 한 번도 되어 있지 않았던 거고요.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회장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거든요. 큰아들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반발했어요. 13해 만에 나타난 가사도우미가 막내딸이라고요? 말이 됩니까? 둘째 며느리는 겉으론 조용했지만 제 뒤를 캐기 시작했고 집안 변호사들까지 저를 의심의 눈으로 봤어요. 그들에게 저는 잃어버린 동생이나 딸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 재산 구도를 흔드는 폭탄이었으니까요.
검사 결과가 나온 뒤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말 그대로 살얼음판이었어요. 겉으로는 다들 조용한 척했지만 복도에서 마주치는 눈빛마다 적대감이 느껴졌죠. 특히 큰아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온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변수 하나가 생긴 것처럼 굴었죠. 한 번은 서재 앞에서 저를 막아세우고 대놓고 말했어요. 당신이 진짜 재혼이라 해도 이 집에서 열쇠를 산 건 아니잖아. 그 말이 참 잔인했어요. 맞는 말이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 집 혈육이 맞았지만 그 집 추억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라 불러야 할 사람도 낯설고 오빠라 불러야 할 사람은 적대적이고 어머니라 불러야 할 사람은 저를 볼 때마다 울기만 했죠. 가족을 찾았는데도 돌아갈 자리가 없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더 괴로운 건 회장 부인이었어요. 그분은 저만 보면 붙잡고 울다가도 조금 지나면 또 저를 못 알아보고 멍하니 쳐다봤어요.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길어서인지 기쁨조차 바로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눈빛이었죠. 어느 날은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널 못 지켰다. 그 한마디를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는 평생 버려졌다고만 생각했지 누군가가 저를 잃어버리고 무너진 채 살아왔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집 사람들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망가져 있었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누군가는 딸을 잃고 누군가는 동생을 잃고 누군가는 그 틈을 타 자기 자리를 지키느라 더 괴물이 된 거였죠. 그럴수록 엄마 생각이 더 났어요. 그 복잡한 집과 달리 엄마는 늘 단순했거든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지 않고 대신 밥을 더 챙겨주고 속상하면 화를 내는 대신 제 옷깃을 만져주던 사람이었어요. 그 재벌가 저택 한가운데 서 있으니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나를 사람으로 만든 건 이 집 피가 아니라 엄마의 손이었다는 게요. 그래서 저는 그 집 딸로 인정받는 것보다 엄마가 왜 끝까지 저를 숨겨서라도 지키려 했는지를 더 붙잡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저는 결국 도망치는 대신 제 방식대로 이 집의 조건을 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솔직히 재벌가 막내딸이든 뭐든 하나도 반갑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좋겠고 예전처럼 좁은 원룸에서 김치찌개 끓여 먹으며 살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회장 부인이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언제나 흐릿한 눈빛에 약 냄새가 나던 그 사람이 그날은 이상할 만큼 또렷했어요. 그 사람은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만졌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윤아, 이번엔 엄마가 못 알아본 거니?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사람은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죠. 미워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 울음이 너무 처절해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집에서 저를 사람으로 본 첫 순간이었어요. 재산이 아니라 체면이 아니라 잃어버린 딸의 얼굴로요. 결국 검사 결과는 나왔어요. 저는 도성과 막내딸 정재윤이 맞았어요. 그 결과가 나오는 순간 회장 부인은 기절했고 큰아들은 서류를 바닥에 던졌고 둘째 며느리는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안 들었어요. 기뻐야 하는 건지 울어야 하는 건지 화를 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이름을 찾았는데도 제 인생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엄마가 이미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며칠 뒤 회장이 제게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저는 이 집 딸로 살고 싶진 않아요. 회장 표정이 굳었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적어도 지금 당장은요. 저한텐 엄마가 한 분뿐이었어요. 절 키운 건 이 집이 아니라 그 사람이에요. 회장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게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엄마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고 싶다고요. 가난해서 무서워서 힘이 없어서 아이 하나 지키느라 숨어 살아야 했던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요. 그리고 도성호텔 하우스키핑 직원들 처우부터 바꾸라고 했어요. 엄마가 평생 바닥에서 일했으니까 적어도 그 바닥은 더 이상 사람 눈물로 닦이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큰아들은 그걸 듣고 비웃었어요. 겨우 그런 걸 원한다고? 그 말에 저도 웃었어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모르겠구나 싶었죠. 저한테 필요한 건 이 집 성씨도 보석도 회장실 자리도 아니었어요. 엄마가 목숨 걸고 지켜낸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뒤로 저는 그 집에 살지 않았어요. 대신 정기적으로 드나들며 호텔 경영과 재단 일에 참여했죠. 처음엔 다들 저를 우습게 봤어요.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았어요. 직원들이 어디서 다치는지, 어떤 관리자 밑에서 사람들이 버티다 나가는지, 청소 카트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 휴게실 하나가 사람을 얼마나 살리는지요.
엄마가 제게 남긴 건 재벌가 피가 아니라 그런 감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화려한 회의실보다 세탁실 냄새 나는 지하층에서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가끔 호텔 로비를 걸을 때면 사람들이 저를 힐끗거려요. 재벌가 잃어버린 딸이니 가사 도우미였다느니 온갖 소문이 아직도 따라다니죠. 예전 같으면 그런 시선에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누가 버린 삶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지켜낸 삶인지 아니까요. 엄마는 저를 낳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를 사람으로 키웠어요. 재벌가는 저를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엄마는 저를 끝까지 놓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누구 딸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직도 망설임 없이 대답할 거예요. 저는 재벌가 막내딸이기 전에 저를 살리려고 자기 인생을 다 건 한 여자의 딸이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끝내 가장 강하게 만들었어요.